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와 화상회담을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코로나 비대위를 주재해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후보 가족에 대한 여야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공보단장과 충돌을 빚은 지 하루 만에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격해지는 선대위 내홍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에라도 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국민의힘 3선의 중진인 조혜진 의원과 함께 정기국회 상임위 운영 관련 평가,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으로 대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다양한 정책적인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 후보는 지나친 능력주의 사회가 불공정과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샌델 교수의 진단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물었고, 샌델 교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빈부격차의 심화와 불공정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미국의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한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 샌델 교수는 지나친 능력주의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우리나라 드라마인 스카이캐슬과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며 과도한 입시 경쟁과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패배감을 잘 나타냈는데 능력주의의 결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적극 공감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쟁이라는 것이 누가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또 경쟁이 있으면 약간 부족한, 좀 약간 모자란 자리를 차지하지 아예 배제가 되거나 아마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건 곧 죽음이다. 생존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 청년들이 기회 부족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능력주의에 상당히 몰입된 상태고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할당제마저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출발점에서의 평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하다.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한다. 더 짧은 곳은 더 길게 지원해준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물었고 샌델 교수는 전문기술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회적 존중을 받고 노동의 존엄성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샌델 교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에 참여해 공공의 선을 목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승자와 패자만 존재하는 능력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담을 마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국민께 후보로서의 능력과 비전, 가치를 검증받자며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30번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에 따른 참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의료체제 재정비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수진 공보단장과 충돌한 뒤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는 급증하고 자영업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의료 체계는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입니다. 또 대비하지 않은 채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이며 성급한 신호로 이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윤 후보는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잠했던 당내 분란이 또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 간 충돌이 발단이었는데 결국 이 대표가 모든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겁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이 대표는 조 단장의 행동은 징계에 해당한다며 선대위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다만 당대표 역할은 성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당 비공개 회의에서 조 단장이 자신은 윤 후보 말만 듣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대표와 충돌했고 이후 조 단장이 사과했지만 이 대표 비방 영상을 공유한 게 알려지자 이 대표가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갈등이 증폭되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이 대표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대위 내부 갈등이 또 분출되면서 윤 후보의 정치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양도세 비과세 제한과 보유세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구를 돌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찾아 의료 봉사를 했고 이어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코로나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도박 문제와 허위 이력 등 여야 후보들의 가족을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서 단독으로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 아들의 재산 증식 문제를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뉴욕대 연수 경력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15년에 걸쳐 5개 대학에 가짜 경력을 내세웠다며 사기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던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에 대해선 더 이상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공정에 대한 국민 요구를 네거티브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요구, 또 언론의 검증, 이것을 네거티브라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선 허위 경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그 대통령 후보 부인의 검증 문제니까 이건 국민들에게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급 현안 질의가 아니라 여야가 청문회를 개최를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 장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60평대 고가 아파트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윤 후보 장모의 소유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재산 증식 문제를 파고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앞서 장남 재산이 5천만 원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 후보가 합법적 증여라고 해명했는데 증여 이외의 3천만 원은 출처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제활동을 한 게 있어야 되는데 소득의 원천은 증명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들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부모의 책무, 즉 이 후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책무가 이게 어디까지냐, 성인이 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또 장남이 대형 사모펀드사에 근무하면서도 이 후보는 영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며 청년을 우롱하는 감성팔이를 중단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감세 카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이 후보 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1개월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미 유예해줬는데 여기서 더 유예하면 앞서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김 총리는 유예 효과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조금 우리가 말하자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존 세율의 최대 30%의 세율이 더해지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담돼 집을 내놓지 못하는 다주택자들도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단기간에 주택을 처분하도록 예외를 두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현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유예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현 정부의 그 제도 개선을 좀 요청도 드리고 또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논의하겠다며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찬반 양론을 들어보고 이견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우리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변화를 하려는 거지 그대로 따라가려는 정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1년짜리 대선용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부동산 감세 카드를 꺼내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표만 되면 오랜 정치적 소신마저도 내던져 버리는 것이냐며 이재명 후보를 질타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논의가 활발한데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돼서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국회에서 강병원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이후에도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지나치게 이익만 고려하기보다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자의 편의성이나 미래의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자.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격리사항, 재난사항, 의료 취약계층, 그다음에 만성병 환자, 단순 재처방,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정신과 영역, 남성의학, 그다음에 공공의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가는 게 어떠냐라는. 비대면 진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어떤 편의성과 어떤 보호를 해줄 건가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 부분들을 이 정치인 그리고 정부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의사들도 같이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경증 환자나 반복 처방자 등을 고려해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증 질환과 만성 질환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 그리고 단순히 약을 타러 꼭 병원에 방문해야 되는 어려운 점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좀 제한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조금 더 고난이도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더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의 위험성이나 원격 수술의 대형 병원 쏠림은 지나친 오해이고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76.5%가 1차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격 수술이 아닌 경증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의료사고는 0건. 이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비용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아픈 아이를 혼자 두고 병원에 갈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소외계층이나 의료 취약 지역 주민, 자가격리 환자의 경우가 사례로 꼽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의료계의 동의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하는 것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또 만성질환부터 또 이제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는 그다음 보완 수단으로 하는 방향 쪽으로 우선. 이 밖에 원격 진료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이나 개인정보 유출,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과 미디어 생태계 개선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언론의 포털 종속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알고리즘 공개 등 포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 선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 추천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시민 대표단을 선정한다고 해도 국민 모두를 대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지만 실질적인 논의 진전이 없었다며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도입 등 노동입법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즉각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 12월 임시국회가 민생 방역국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오늘 사퇴한 데 대해서 희대 아빠 찬스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수석 아들의 지원서에 대해서 지원서 전체를 정권 실세 아들이라는 특권 의식으로 도배해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씁쓸할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평등과 공정, 정의는 대국민 헛소리로 전락했다는 것이 이번 일로 더 분명해졌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대선이 이제 8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이 심상치가 않네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예정에도 없이 오후 4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얼마 전 백신 논란으로 자명까지 했던 이준석 대표,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던 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겸직했던 홍보 미디어 본부장의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사퇴 이유는 예상대로 그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조수진 의원 그 이 대표 기자회견 전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지만요. 만남은 불발됐고요. 이 대표는 조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사퇴를 만류했지만 이 대표 끝내 마음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심지어 공보단장은 들어와서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임 선대위 내에 개선에 따른 지시를 듣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저는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에서 모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네, 조수진 의원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이제 지켜봤을 텐데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까? 네, 조수진 의원은 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고 먼저 말을 했고요. 대선은 그 후보 중심으로 힘을 실어한다는 부분이 잘못 받아들여졌고 그것 역시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단 한 번도 어떤 자리를 요구하거나 욕심을 낸 적이 없다고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 사이에 발생한 이 갈등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제 그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인 그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 언론 대응을 논의하다 감정이 폭발한 건데요. 네. 이 대표가 언론 대응과 관련해 그 공보단장인 조 의원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조 의원이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냐,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이렇게 받아쳤고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책상을 내리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회의장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조 의원이 현재 발생되는 일련의 상황은 모두 내 책임이라고 밝혀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요. 조 의원이 어제 저녁에 이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 링크를 기자들에게 보낸 게 알려지면서 갈등은 재점화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 기가 차다며 조수진 의원을 향해 공보단장을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이 조수진 의원 이 누적된 앙금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그동안 각종 현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왔는데요.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이 된 그 곽상도 전 의원의 탈당 문제를 놓고 충돌을 했었고요. 이 선대위 출범 이후엔 이 조수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비판 카드 뉴스 그 게시물에 이준석 대표가 카드 뉴스 이래선 안 받는다고 한 건데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이제 어제 그 윤석열 후보 이제 캠프에 신지혜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가 이제 합류했는데 당내에서도 또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지혜 대표 이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정치인인데요. 네. 이 윤석열 후보의 최대 약점으로 거론됐던 2030 젊은 여성층을 공략하기 위해 신 대표를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신 대표의 영입 인사 환영식이 있었죠. 신 대표는 자신이 활동했던 녹색당을 상징하는 녹색 옷을 입고 나왔고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 목도리를 둘러주며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신 대표 영입을 놓고 당내에선 잘못된 영입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연일 자신의 SNS에 신 대표 영입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하 의원은 그 강성패미 젠더 갈등 유발자인 신 대표와 우리 당의 노선 차이가 상당하다면서 정권 교체 뜻이 같다고 무작정 영입하면 우리 핵심 지지 세력이 노선에 혼란을 느끼고 이탈하게 된다. 양쪽 모두 득은 없고 실망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이번 영입을 잡탕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처럼 외연 확장을 위해 영입한 인사지만 이 신 대표 영입 효과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부정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그 여야 대선 후보들 사이에는 또 이제 원팀이란 과제가 둘 다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또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홍준표 의원 선대위 합류 시점 그 언제쯤 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하지만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자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선 당시 이 명락 전쟁으로 불릴 만큼 갈등이 깊었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듯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이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긴 했지만요. 그 이후 별다른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타고 광주 전남을 돌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요. 이 전 총리는 지역 인사들과의 그 선약을 이유로 끝내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그 이재명 후보의 전북 일정에 합류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또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일정이 취소되긴 했지만요. 지난 17일 예정됐던 그 민주당 신복지위원회 출범식에 이 전 대표가 참석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신복지 이 전 대표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는 불참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총리의 합류를 위해서 여당의 여러 의원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그 등판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이 전 대표 이제 합류 시점을 살펴봤는데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홍준표 의원도 경선 이후에 배는 떠났다 이 말로 백의 종군의 의사를 밝혔었는데 네. 하지만 얼마 전 그 윤석열 후보의 대구 선대위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아무런 역할이 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홍준표 역할론을 위한 고리를 만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홍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 그 수성을이잖아요. 그래서 보수의 상징인 영남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남구 시점으로 홍 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대선 승리의 길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게 바로 이낙연 전 대표와 홍준표 의원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의 선대 합류가 올해 한 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홍준표 두 사람이 최근에 또 같은 발언을 했네요. 네, 아무런 그렇습니다. 역할이 없다. 네. 물론 이제 상황과 맥락은 이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과 그리고 이낙연, 홍준표 등판 시점을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2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청와대 민정수석 잔혹사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가족 관련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은 아니지만 아들 때문에 논란이 된 또 한 명의 고위공직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인데요. 자신의 아들이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며 기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쓴 것이 알려지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 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 수석은 오늘 아들의 부적절한 처신된 저의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김 수석의 사퇴와 함께 정가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잔혹사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공교롭게도 김 수석 이전의 민정수석들 역시도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거나 논란에 휩싸이면서 모두 불명예 퇴진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년 2개월 재직 기간 동안 내내 부실 인사검증 논란에 시달리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을 때 자녀의 대학 입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자, 이때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지난해 중도 사퇴했는데요. 당시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만 보유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 2채를 유지해서 직 대신 집을 택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3대 김종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물러났고요. 지난해 마지막 날에 임명된 4대 신현수 전 민정수석 역시도 검찰 고위급 인사 조율 과정에서 패싱 논란을 겪다가 임명 2달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대 김진국 민정수석마저도 아들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건데요. 각종 논란 속에 불명예 퇴진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 5명의 청와대 민정수석들. 앞으로도 이 징크스가 계속될지 아니면 깨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두 번째 옥중 메시지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4년 9개월째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달 말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책.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 옥중 서신을 모은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서문엔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혔다는 내용이, 또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지지자의 편지에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의 책 출간 시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차기 대선을 앞둔 대선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에도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옥중 서신을 전한 바가 있죠. 때문에 이번 책 출간 배경을 놓고도 여야를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류의 책을 분명히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금도 이제 좋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국민들을 뭔가 정치적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결집해내고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의지는 읽힙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출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인에 대한 약간의 억울함이라던가 서운함에 대한 글들이 좀 담겨져 있던 것 같은데 마케팅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인간박근혜로 저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책 출간을 앞둔 박 전 대통령 어깨와 허리 질환 등의 통증으로 현재 서울구치소가 아닌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지자들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대선 전국에 과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청년 정책 힘싣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의 청년 표심 공략을 위한 선대위의 움직임과 최근 정치권 이슈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홍서윤 수석 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민주당 청년선대위는 중앙당 선대위와는 별개로 꾸려진 독립적인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2030 세대의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그 2030 청년 세대들과 그다음에 세대를 연결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리스너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300명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인선되신 분들을 각 영역별로 모셔서 같이 이제 그 목소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소통 창구인 이재명의 눈을 오픈을 했습니다. 나흘 만에 630명과 소통을 했고요. 또 자전거 정책이나 자전거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 분야에서 확대하는 그런 위원회도 같이 구성을 했고요. 뭐 간호사 처우 문제라던가 혹은 빈집은행 문제라던가 혹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과 함께 아젠다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청년 당사를 새롭게 론칭할 예정인데요. 합정역 인근의 오픈형으로 국민들이든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플랫폼형 당사를 곧 론칭할 예정입니다. 네, 여야 모두 지금 청년 표심 잡기에 4월을 거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30대 페미니스트 정치인인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국민의힘에 합류를 했습니다. 신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여성 살해범을 변호했던 인물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이수정 선대위원장은 결국 이재명 아들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지혜 대표의 윤석열 선대위 합류, 민주당 청년 선대 입장 어떻습니까? 사실 조금 유감스러운 점이 좀 있긴 한데요. 우선 두 분이 그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좀 의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내 여성분들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청년 선대위 입장에서는 그 제3지대의 주축이었던 분이 이 과거 수년 동안 구축해왔던 자신의 가치와 철학 등을 버리고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비판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열흘 만에 입장을 뒤집고 합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또다시 이제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김진국 민정수석 아들이 기업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수석이 오늘 결국 사퇴를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제 실세 자녀들의 특권 의식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번 논란과 또 김 수석 사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우선 계속해서 이런 논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께서 사퇴를 하셨고 또 그 아드님께서 그 조현병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정수석 당사자분께서 책임 있게 내려놓으시고 또 자리에서 물러나신 것에 대해서 그 선택은 상당히 존중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어떤 특권층이나 혹은 그 권력이나 혹은 힘이 있는 사람들의 감수성의 문제라고 좀 보는데요. 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관행으로 치부되는 문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좀 무뎌서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된 만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부모 찬스에 대한 언급이나 요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거절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로 평가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을 분명히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특별 대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예. 올해 그 강아랑 앵커가 이제 의원님 출연 횟수를 꼼꼼히 다 이제 챙겨봤는데 올해 6번째로 최다 출연이십니다. 네. 상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네, 연말인데도.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자주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년에도 일정을 꼭 내주셔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위원장 맡으신 지 이제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이 교육위는 또 이제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이 심한 위원회로 또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장으로서 이제 4개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8월 31일 본회의에서 이렇게 선출이 돼가지고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하루 이틀 전인가 의원회관 그 현관에서 의원이 민주당의 그 선배 의원인 노웅래 의원님을 잠깐 이렇게 조우를 했는데 저보고 당신이 교육위원장으로 가는 거야? 당신이 가면 교육위원회에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러시길래 제가 제가 가서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개월 지나는 동안에 일단 그 교육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틀은 이제 만들어졌고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목탁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빨리빨리 많이 좀 해결을 해 드리는 그런 성과를 많이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조 위원장께서 취임 직후에 의원들에게 세 가지를 좀 지켜달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말자, 이게 첫 번째. 또 고함 지르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 품평하지 말자였는데 이게 잘 지켜졌는지 궁금하고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유권자 연맹 선정 2021년 제21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을 또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포함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저는 초선 재선 때는 이제 상을 좀 받았는데 상임위원장 되면 이제 상하고 멀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제 발언을 하고 제가 뭘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은 상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을 주시길래 왜 주었는지 알아보니까 상임위 운영을 잘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정책감사, 정쟁감사에서 정책감사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다. 그렇게 평가해서 이제 주시더라고요. 제가 첫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 좀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당부를 드렸는데 국회에서 쭉 있어본 경험으로는 여야가 서로 다투고 회의가 정상 진행이 안 되고 파행되고 하는 게 뭐 거창하게 무슨 정치 이념이 틀리고 노선이 틀려서 그런 것보다도 꼼꼼히 보면 사실은 그런 그 소소한 그 태도나
매너나 네. 또 상대에 대한 또 상대 당에 대한 이 배려의 부족이 그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네. 불씨가 번져서 산불을 만들고 뭐 그런 걸 많이 봐서 네. 이제 거창한 부탁은 안 드리고 그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에 한 두세 차례 그걸 어기는 일이 있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의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발언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의원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기분 나쁘거든요. 내 말하는데 상대당이 네. 끼어든다. 그렇죠. 나한테 그러니까 그 정부를 향해서 하는 발언이라도 막 고함지르고 그러면은 그건 감정적인 거지. 그건 토론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토론이 안 되는 거고 또 그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당에서 그 피감기관에게 당신이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발언에 대해서 당신 그 발언 문제가 있다. 뭐 그 앞으로 그렇게 하지 이야기하지 마라 이러면 그 말 듣는 의원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기분 나쁘거든요. 네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싫은 거는 남한테도 강요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게 지켜지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상임위 분위기가 안정이 되고 차분해지고 네. 그러니까 그 화 안 내고 공함 안 지르고 조근조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토론도 되고 네. 실질적인 그 안건의 심사가 되는 그런 결과로 지금 결실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이제 교육위원회가 어쨌든 운영을 이제 잘 하셨기 때문에 유권자가 주는 국회의원 의정 활동 대상 수상까지 이제 하셨는데 오늘 분위기는 또 어땠을지 이제 궁금한 게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이제 논문 이제 부정 의혹, 허위 이력 이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 민주당이 교육위 이제 전체 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 혹은 이제 청문회를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위원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사례가 지난 4, 5개월 동안에 제 기억에는 오늘 포함해서 한 서너 번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년의 예를 보면은 일단 위원장이 자기 그러니까 속하지 않은 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요구하고 자기 속한 당에서는 회의를 참석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회의 일정 회의 개의에 동의를 안 해주고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회의 요구한 당의 의원들이 위원장실로 쳐들어와 가지고 회의 왜 안 열냐고 막 삿대질하고 빨리 열으라고 막 고함 지르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저는 일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그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의는 열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4분의 1 이상 요구하면 열도록 돼 있고 네. 그래서 열었는데 다만 이제 안건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올리게 돼 있는데 그 합의가 안 되니까 안건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여당 의원님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돌아가면서 두 분은 두 번,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이제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주 질의에 해당하는 내용도 많이 말씀하셨죠. 네. 그것도 저는 뭐 충분히 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만 하십시오. 그 이외에 발언하지 마십시오. 굳이 이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하시도록 이제 기회를 드렸고 그래서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일단 네. 조용히 끝났습니다. 원만하게 끝났다는 게 요구가 뭐 그 들어지지는 않은 상황에서 잘 마무리가 됐다. 오늘 상황에서는. 근데 의원님들이 이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저한테 요구하신 게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전체 회의를 열어달라. 네, 긴급 현안 질의. 두 번째는 그 안건을 상정해달라. 이거 있는데 전체 회의는 그게 전체 회의였거든요. 전체 회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의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열린 전체 회의입니다. 이 전체 회의는 열려 있고 다만 안건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안건은 여야 간의 간사끼리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한테 그 위원장의 그 재량으로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간사들의 권한도 없어지는 것이고 정치적 과정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조금만 더 지나면은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안 되고 회의도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역대 우리 국회가
위원장이 자기 재량이 있지만 함부로 행사 안 하고 간사끼리 협의를 계속 붙이는 이번 관례가 그 때문에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간사끼리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다시 협의를 안건 협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간사들에게 이제 공을 넘기셨다는 말씀. 예. 네. 오늘 그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4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 예. 자기는 더 이상 지금 역할이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제 사퇴도 요구를 한 상황인데 조수진 공보단장의 이제 사과도 안 받겠다는 이제 그런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현재 이 일종의 그 파행적인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수습이 될 거로 보십니까? 아, 참 걱정됩니다. 또 개탄스럽기도 하고요. 네. 지금이 사실 어느 시기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절체절명의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기인데 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국민들이 다 우리 당을 바라보면서 그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겨우겨우 수습이 돼가지고 선대위가 다시 정상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며칠 안 지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정말 누가 잘했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을 정말 한심하다고 볼 것 같아요. 이게 제 얼굴에 침뱉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든 수습이 돼서 정상적으로 다시 선대위가 가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참 제가 스스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난번에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했을 때 우리 당에 막 그냥 돌풍이 불고 있는데 이 돌풍은 감사한 바람이면서 고마운 바람이면서 위험한 바람이다. 그래서 이 돌풍을 우리 걸로 잘 소화하면서 그 돌풍이 부는 와중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게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서 무게 중심을 잡겠다. 안전판이 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때 어쨌든 제가 지도부에 들어갔으면은 좀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서 이런 내부에 좀 소소한 갈등이 외부로 표출돼 가지고 이 판이 막 흔들리고 깨지는 소리 들리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 걱정하게 하고 이 손가락질 받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이 일이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되고 수습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육 관련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전국의 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어제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최근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을 놓고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발이 또 나오고 있는데 교육의 입장이나 위원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한테 그냥 위원장이라고 문자 폭탄, 문자 전화가 막 어마어마해 보였습니다. 지금도 파란불이 이게 다 그건데 학부모들이죠. 학부모 번호 어떻게 알고? 다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번호는요 알리면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강제로 그 학부모들이 어쨌든 간에 그 백신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이렇게 접종률을 높여야 이 확산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강제로 학교 가서 주사를 준다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 접종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백신 패스 적용을 내년 2월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그 두 가지에다가 또 전면 등교도 조금 늦춰야 돼, 그러니까 좀 보류해야 된다. 전면 등교를 했는데 일단 스톱하고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당국이나 방역당국이 학부모들하고 학교 현장하고 소통에 나서서 불필요한 불안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주고 접종률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그 기자회견에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제 접종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 절충적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전면 등교도 일단은 스톱하고 이제 좀 절충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또 2월에 일로 예정된 백신 패스도 조금 연기되는 분위기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교육당국이나 방역당국이 학부모 또 학교 현장 학원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문자 폭탄을 많이 받은 게 동기가 됐지만 소통관에 달려가서 기자회견을 했던 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진정 국면에 있다는 그 말씀. 네. 교육위원회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제 내년 상임위 운영의 방향, 목표, 이제 큰 줄기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의 개인적인 목표와 또 내년에 그 바람이 있다면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올해 연말에도 정기국회 때 저희가 여야가 합심해서 법안을 많이 처리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처리해서 학교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법안들을 빨리 그 처리해가지고 현장의 문제들이 잘 풀려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그 도와드리고 싶고, 코로나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 교육 시스템 체계 환경이 확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임시 방편으로 미봉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응할 일이 아니고 학교 체제, 교육 체제, 수업 체제 등을 이제 학교 교육 환경도 많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체계로 빨리 이 전환을 해주는 것, 그게 국회가 주도적으로 또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방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 교육이 학교도 줄이고 대학도 통폐합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든 살려내자.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 또 평생 학습 이런 중요한 아젠다들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고, 개인적인 소망은 대선을 잘해가지고 새로운 좋은 정부 만들어서 좋은 나라 만드는 데 제가 역할을 하고 싶은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기국회 상임위 운영 관련 평가 그리고 주요 정가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올해 연말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절기상 동짓날인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점차 옅어지면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